날개 깊은 품 F의 요신 날개 밤을 뚫고 험한 삶의 바람 속을 헤쳐 조국의 평화 위에 날아오르네 어둠 속에서 빛을 쫓던 너 그 열정은 꺼질 줄 모르래 하늘에 새긴 네 맹세 소리 피로 지킨 우정의 약속 천장의 불꽃 네 손이 닿았던 이 세상 넘어 눈물 흐르네 안녕 내 친구 하늘감처럼 갈라툰 날이 부르는 마지막 에페이 오소십 내 불꽃 타올랐던 순국한 열정 가슴에 새기네 폭풍 속에서도 자유를 지켰지 이제 보였어 내 영혼 빛나네 쌍봉우리 울퉁불퉁한 숨 안개 속에 숨겨진 험난한 길 저공비행 반군을 겨누며 조종사의 심장 뜨겁게 뛰네 부서진 날개 땅에 안기어도 그 의지는 산을 넘어보네 오 밤하늘 속 네 궤적 남아 피리피 하늘 지킨 용기 갈라툰 안에 거친 바람 속에 순국한 너를 영원히 기억해 안녕 내 영웅 하늘 끝자락 갈라툰 안이 부르는 마지막 F의 오신 내 불꽃 타오르던 순국한 열정 가슴에 새기네 폭풍 속에서도 자유를 지켰지 이제 보였어 내 영혼 빛나네 이제 쉬어 싸움은 끝났어 우정의 빛으로 영혼은 불멸하리 FA50 po natin, pati yung mga piloto po natin. Nakita rin po yung body nila po, malapit lang po sa, sa FA50 po. Wala nang buhay. Yes, sir. Kalatungan is parang second highest mountain peak no, sa next to Mount Apo. So, napakataas na lugar po ito. Doon sa tuktok talaga nakita. Nasa taas. 최근 필리핀이 운용 중인 F-50PH 전투기가 반군 소탕 작전 중 추락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와 필리핀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추락 원인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비극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전으로 인해 오히려 필리핀 네티즌들은 F-50을 더 추가로 구매하길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Let's get it! 2025년 3월 4일 자정 직후 필리핀 공군의 F-50PH 전투기는 북이 드론 지역에서 공산주의 반군 NFA와 교전 중인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술 야간 작전을 수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세부의 막탄 베니토 아부엔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목표 지역으로 향하던 중 다른 항공기들과의 통신이 갑작스럽게 두절되었는데요. 이 순간부터 필리핀 공군과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 속에 수색 작업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오전 11시경 동부 민다나오 사령부의 수색 및 구조팀은 칼라퉁한 산맥에서 F-50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잔해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묘사되었으며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안타깝게도 조종사들은 잔해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현재 필리핀 소셜미디어와 X 플랫폼에서는 필리핀 네티즌들이 이런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FA-50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기체를 한 대 잃었으니 필리핀 공군이 총 13대의 FA-50 블록 20을 구매하기 바랍니다. 최소 24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FA-50 PH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고 다목적 전투기 계약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리핀 공군이 인원을 더 훈련하고 유지할 수 있게 12대에 잃어버린 한 대를 더 추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죠.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FA-50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와 전략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필리핀이 도입한 FA-50 PH는 그동안 10년간 가동률 90%를 유지해 오면서도 수많은 실전과 연합훈련 작전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추락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죠. 또한 FA-50은 이미 10년간 운용 경험과 정비 인프라가 구축되었기에 FA-50이 아닌 다른 기체의 도입은 새로운 훈련, 부품 공급망 구축, 기술적 적응이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F-16이나 그리펜, 소위 30 같은 전투기는 필리핀 국방 예산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기종들이죠. FA-50의 추락사고는 비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FA-50이 아닌 다른 기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기체 손실을 메꾸기 위해 추가 발주를 해야 한다는 반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번 사고가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니라 야간 작전 중에 악천후로 인한 조종사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사고 현장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FA-50에는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데 GPS 기반 항법 시스템은 기체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ADS-B는 위치, 고도, 속도, 식별 코드를 주기적으로 송출해 지상 관제소나 다른 항공기가 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50에는 영국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좌석이 탑재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사출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콘은 406MHz 주파수로 신호를 발신하며 GPS 좌표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전송합니다. 생존 키트의 개인 위치 비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죠.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조종사들이 잔해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사출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실패했다는 점은 비콘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필리핀 공군은 코스파스 사르사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로 이 기술을 활용해 사출 좌석 비콘의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어야 하지만 사출이 없어 그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이 2025년 3월 4일 자정 직후 통신이 두절되고 잔해가 발견되기까지 11시간 이상 걸린 점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 필리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필리핀 군의 은폐를 위한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필리핀 항공 기체들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측에서 대중들에게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11시간 동안 정부가 잔해에 접근해 원인을 파악하고 발표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필리핀 공군과 동부 민다나오 사령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번 사고로 인해 매우 복잡한 심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들은 군사적 사기, 국민 신뢰, 그리고 국제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종사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필리핀 공군의 훈련 수준이나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전 중인 NFA 반군이 이를 선전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사기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2021년 7월 4일 발생한 필리핀 공군의 로키드 마틴 C-130H 허큘리스 추락 사고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군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항공사고로 술루주 파티쿨 마을 근처에서 착륙 시 활주로를 이탈해 53명이 사망한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공군은 초기 발표를 지연하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모호하게 처리해 네티즌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부샤흐프와의 장기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군의 취약성을 드러내면 사기가 저하되고 반군의 선전 으로 악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군과의 전쟁이 다소 수그러든 다음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강한 돌풍과 조종사의 대응이 기체 실속을 유발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발표를 계속해서 지연했던 필리핀 공군의 투명성에 대한 의심을 키워왔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FA-50의 추락 사고는 조종사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CFIT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CFIT 사고인 1997년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와 유사한 패턴인데요. 악천후 속에서 지형을 인지하지 못하여 조종사를 포함 승객 2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었죠. FA-50이 추락한 칼라퉁한 산맥은 과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지질 구조와 암석층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해발 2880m의 높이는 한국의 한라산과 백두산보다도 높으며 열대 우림으로 덮인 울창한 식생은 시야를 가리고 지상 접근을 방해합니다. 나무 높이 20에서 30m 이끼와 덩굴로 뒤덮인 지형은 구조 정찰기가 수행하기도 어려울 만큼 험준했으며 사고 당시 안개는 시야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F-50은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적어도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종사는 F-50의 첨단 항법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하는 지형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과 반응이 필요했으나 이를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두 조종사가 모두 일제히 사출을 시도하지 않은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2인승인 F-50에서 앞좌석 조종사와 뒷좌석 무장 관제사가 동시에 사출을 포기했거나 실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이는 충돌이 1, 2초 내에 발생해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안개와 야간 조건으로 인해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함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더라도 두 조종사가 협력해 사출을 시도할 수초의 시간이 있을 법한데 그러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결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야간, 안개, 산맥, 적어도 교전 중이라는 조건은 조종사가 공간 지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조종사가 기체의 고도나 방향을 잘못 판단해 아마 충돌 직전까지 정상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F-50 전투기 추락 사고 소식을 접하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프게 가라앉았습니다. F-50이 비단 한국산 기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과 필리핀 간의 우정과 신뢰가 이 슬픔에 무게를 더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필리핀은 한국을 돕기 위해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필리핀은 필리핀 원정군 PFTUK를 파병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독립 이후 줄곧 현재 MPA의 전신인 공산주의 반란군과 교전 상태에 있어 국내 정세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였습니다. 총 7,420명의 필리핀 병사들이 한국 땅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한국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휴전까지 끊임없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특히 10단 전투단은 율동 전투로 알려진 전선에서 용맹을 떨치며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한국 역사에 깊이 새겨졌으며 112명의 필리핀 병사가 목숨을 잃었고 2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피 흘린 필리핀 사람들의 헌신과 우정을 상징합니다. 1950년대 한국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필리핀은 빠르게 동맹국으로서 손을 내밀었고 그 우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라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죠. F-50의 도입은 그 우정의 상징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필리핀의 국방 현대화가 만나 이루어진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F-50에 탑승했던 두 조종사가 칼라퉁한 산맥의 험준한 밤하늘에서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야간 작전 중 안개와 산악 지형에 갇힌 그들의 운명은 한국인으로서 더욱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필리핀 공군의 손실과 조종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이 비극이 단순히 비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우정과 평화를 위한 교훈으로 남길 바랍니다. 이 심심한 위로가 그들의 영혼과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삼가 고인의 위로를 빕니다. 나의 친구여. Selaku Kepala Staf Angkatan Udara beserta seluruh keluarga besar TNI Angkatan T-50 계열 항공기는 라이벌이 없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기체다. 최근 T-50 계열 항공기의 성능 개량에 전세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F-50 블록 20용으로 사용될 에이사 레이더가 본격적인 테스트에 착수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더 제작사인 LIG 넥스원은 네덜란드 왕립 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하여 한국 최초의 공랭식 에이사 레이더인 ESR-500A의 비행시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간 공정하고 정확한 강도 높은 시험으로 ESR-500의 신뢰성을 구축하여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의 탐지, 추적 및 최대 탐지거리, 동시 운용 모드 등 각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췄는지 파악할 예정인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 NLR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19년 설립된 국영 방위산업기관인 NLR은 네덜란드 공군뿐만 아니라 나토 공군, 미국 공군 등의 사전 테스트를 주로 수행하면서 각종 정비 및 시험 평가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1티어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느 기관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테스트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재원상 성능을 도출해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NLR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LIG X1사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럴만도 한 것이 LIG 관계자에 따르면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경량 A사 레이더로 꼽히는 미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대비 ESR-500 레이더가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채택하여 카이의 실증 검증을 마친 상태에서 LIG 넥슨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2년간의 테스트를 마친 ESR-500이 본격적으로 F-50에 탑재되게 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50은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미 레이시온 CEO 에릭 디트마르스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한 F-50과 F-16 블록 52와의 비교해서 F-16 블록 52에는 기계식 안테나가 탑재되어 있고, 기계적으로 조종되는 레이더 안테나의 문제는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레이더파를 방사할 수 있지만, A사 레이더의 안테나에는 다수의 송수신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레이더파를 방사하여 목표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F-16 블록 52 대비 더 우수한 인식 능력을 지녀 더 먼저 보고 더 빨리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식 레이더는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해 안테나 방향을 기계 구동부를 통해 재정렬해야 하기에 목표물 탐지에 시간적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적으로 빔의 방향을 바꾸는 A사 레이더는 0.1초의 시간 지연 없이 다양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것이 바로 LIG X1의 ESR-500 레이더라는 것인데요. 둘 다 고성능 GAN 지라갈륨 반도체 소재 기술을 활용한 A사 레이더이지만, ESR-500은 출력, 어레이 구조, 냉각 효율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컴팩트함과 무게를 중시해 피크 파워가 8W인 반면 ESR-500A는 피크 파워가 2배 가까운 15W에 달합니다. 더 높은 출력을 통해 더 긴 탐지거리와 강력한 신호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피크 파워뿐만 아니라 총 출력 면에서도 ESR-500 레이더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또한 어레이 구조 역시 훨씬 선진화된 기술을 적용한 ESR 레이더인데요. 고밀도 어레이 구조를 사용하여 더 작은 크기와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고밀도 어레이 구조란 레이더의 안테나 배열 설계에서 더 많은 송수신 모듈 TRM을 작은 공간에 배치하기 위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ESR-500에는 500개의 TRM 모듈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같은 고밀도 어레이 구조는 신호 처리 능력과 출력 향상은 물론 빔 형성 및 스캔 성능을 향상시켜주고, 더 좁고 정밀한 전파빔을 형성하거나 빔의 빠른 전자식 스캔이 가능해 추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에 A사 레이더의 핵심 설계 요소 중 하나로 꼽히죠. 반면 팬텀 스트라이크는 단일 어레이로 설계되어 더 단순한 구조로 플랫폼 호환성과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고밀도 다층 어레이 구조는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LIG X1의 ESR-500에는 최신식 공랭식 설계를 접목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회사 역시 단일 공랭식 A사 레이더를 강조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공랭식 기술이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해 기존의 수랭식과는 달리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전까지 사용한 냉랭식은 빠른 냉각이 가능한 반면 펌프, 냉각수, 열교환기 등의 추가 구성 요소가 필요해 무게와 부피가 늘어나고 시스템 결함 가능성과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팬텀 스트라이크는 수랭식과 공랭식을 병행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ESR-500A는 첨단 공랭식 단일 구조만으로도 효과적인 열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A-50과 T-50에 LIG X1 ESR-500 레이더가 탑재된다면 정말 미드급 전투기인 F-16과 맞먹을 정도의 훈련용 전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KF-21의 공동 민폐국인 인도네시아의 반전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인 모하마드 토니 하르조노는 신년 공군 계획 발표회 자리에서 T-50 항공기를 칭찬하면서 내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나는 카이에 직접 방문하였고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미 T-50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계약을 통해 전투기를 추가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대의 계약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르조노 총장은 주문한 전투기가 인도네시아의 영공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여러 비행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였죠.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벌써 T-50 항공기의 3차 계약인데요. 지난 2011년 5월 T-50 16대,
총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년 7월 6대의 T-50I 추가 도입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에 만약 계약이 체결된다면 인도네시아 역시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T-50 항공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KF-21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파견 엔지니어들 다수가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에 기술 유출자들이 검찰에 송치되어 인도네시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인니 측은 한국에 빠른 종결 및 유보를 요구하였지만 한국 측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역대급 사건인지라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카이를 칭찬하고 T-50을 칭찬하면서 구매를 원해도 KF-21의 분담금 미납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인도네시아 측인데요. 그 이유는 전술 훈련기 및 경량급 전투기에서 T-50 계열 항공기를 제외하고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들급 전투기의 경우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한국의 KF-21과 같은 여러 대안이 있지만 로어급 전투기에서는 T-50 항공기가 사실상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멍청한 선택일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운용 중이던 전술훈련기 2대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총 4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2012년에 도입한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경공격기 EBM-314 슈퍼투카노 전술 전투기였습니다. 이에 전술훈련기 도입이 시급한 인도네시아이지만 눈을 돌려 유럽 항공업체들을 보아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전투기 역시 도입 계약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12대에 7억 3,300만 유로에 달하는 미친 금액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미라지 2000의 원 제작사인 프랑스의 다수 에비에이션이 2007년부터 전투기 생산 라인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비 부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346도 현재 자국 공군 생산량을 충당하는 것도 벅찬 상태이며 폴란드 공군을 통해 드러났듯 낮은 가동률과 높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잦은 결함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인도네시아의 선택을 T-50으로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가 전세계 최고의 항공기는 아닐지라도 대안이 없는 전세계 유일의 항공기가 되어가는 현재인데요. 넘쳐나는 미들급과 달리 로우급은 T-50 계열밖에 없으니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과 기싸움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러게 대안도 없으면서 대안에 왜 깝치니? 오늘의 한 줄 평,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3월 6일 훈련 중인 우리 공군 전투기가 잘못 발사한 폭탄이 경기 포천시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가 나 오후 2시 기준 2명이 크게 다치고 13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1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시민은 없다고 밝혀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주택 5동과 창고 1동, 군성당 1동, 비닐하우스 1동, 1톤 화물차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사격 훈련장에서 6km 떨어진 지역으로 오전 10시경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민간 지역에 착탄되었는데 십자가 표시가 폭발이 착탄된 지점이고 그 앞뒤 인근에 대대 막사들이 질비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천운이 따라준 것이죠. 폭발이 민가와 주요 도로 근처에서 발생했기에 더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웠는데요. 이러한 천운 속에서도 사고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안전 프로토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오폭 사고가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언론 브리핑에서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사실을 조종사 진술 등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승진 훈련장 표적으로 보이는 하얀 공터의 좌표는 CH-5519 1803이고 민가 탄착 지점 좌표는 CH-5319 0803이기에 조종사가 5를 3으로 1을 0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실수가 훈련의 안전성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공군의 훈련 절차 점검이 필요해 보이죠. 인간이기에 실수는 할 수 있으나 훈련탄도 아닌 실탄이 떨어져 이번 사고는 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엄격한 책임 소재 규명이 불가피한데요. 공군 내부 규정과 군사법에 따라 조종사와 지휘체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죠. 한편 외신들과 X 플랫폼에서도 이번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X에서는 코리안분 미스테이크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며 글로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500파운드 폭탄이 불발되지 않고 터졌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많지 않았다. 폭탄 속에서 살아남은 포터는 현재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오늘 현대기아차 주식 좀 사야겠네. 아마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먼저 떨어졌고 피폭 지점이 콘크리트 지지대 기반이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던 것 같다. 성당은 멀쩡하네. 그가 가라사대 내 옆을 치라 라는 반응이 있었죠. 실제로 피해 사진을 보면 탄착 지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였는데요. 폭탄이 떨어졌을 때 물리적 바람과 압력 파동인 충격파로 비닐하우스와 주변 훈련소의 창문이 모두 깨진 것을 보면 불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위력 또한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티즌들의 궁금증처럼 다소 피해가 적어 보였는데 탄착 지점에 콘크리트 강화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탄 지점의 집은 아래쪽에 콘크리트 기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충 봐도 매우 두껍고 공구리가 쳐져 있어 피해가 재현되었죠. 집 자체가 다른 지형에 비해 높은 게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지반을 받치고 있어서 맨 흙바닥이나 밭에서 폭탄이 터진 것과 위력이 달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로써 MK82의 위력이 약하다기보다 콘크리트의 위대함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왜 인류 최고의 발견은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개수가 같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건물들은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근으로 뼈대를 만들고 시멘트가 주성분인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것인데요. 콘크리트에는 시멘트 외에 모래와 자갈을 같이 혼합하는데 밤과 낮,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뼈대인 철근과 근육과도 같은 콘크리트의 팽창과 수축의 비율이 다르다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럴수록 하중을 견디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철근과 콘크리트는 팽창과 수축을 하는 정도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같기에 빈 공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즉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몇백 년까지도 수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이자 웬만한 폭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이유이죠. 이번 우로 전쟁만 봐도 도시 포격, 미사일 공습 등의 부분 파괴는 있었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완파는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거의 핵폭발급 위력이었던 베이루트 폭발 사례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사일로가 완전 중심부에서도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100m 밖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충격을 견디면서 사상자가 폭발력 대비 다행히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의 탄생이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는 1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갑니다. 당시 참호전에서 포탄의 공중 폭발은 병력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강화된 요새나 콘크리트를 파괴하려면 직접적인 관통과 내부 폭발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벙커버스터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GPS 유도와 레이저 제어 기술로 정밀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사거리와 중량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져 현무5와 같은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로써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현대전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요새 도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의 아파트 분포와 밀집 형태 그리고 지형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번 오발 사고와 또 우로전을 통해서 드러났듯 항폭의 핵심은 다름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있었죠. 340메가파스칼 고강도 콘크리트는 폭발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3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은 5에서 10 psi 폭발 압력을 견딜 수 있으며 열선을 흡수하거나 반사해 1킬로톤 폭발의 3차 화성 반경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도심은 세계 최대의 아파트 그라드가 방어물로 구축되어 있죠.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의 특징은 성냥갑 같이 똑같은 건물들이 일렬로 쭉쭉 서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으로 밀집된 아파트 단지는 가장 앞에 한 개동이 뒷동 모두를 직사화기에서 보호해줄 수 있죠. 좁은 공간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들의 특성상 곡사화기도 아파트 중층부 이하를 공격 범위에 넣을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아예 고각으로 꽂아버리면 상층부가 튼튼하게 보호해줘 하층부의 타격이 최소화됩니다. 원거리에서 포사격으로 건물 전체를 제압할 수 있는 각도는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적의 사격 위치가 몇 개 포인트로 정해져 있게 되고 그 포인트는 우리 군의 반격에 집중 견제를 받게 되죠.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바로 앞에 산이 있어서 지상군의 진입을 저지하고 간접포 사격으로부터 단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개별동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안전한 동간 이동 통로를 제공하고 방공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 작은 길에 바리케이트만 제대로 세우고 있어도 그냥 하나의 완벽한 포트리스가 됩니다. 특히 남향을 선호하는 한국 아파트의 특성상 남창이 크고 북창이 작은데 적의 주 진공로는 당연히 북쪽이기에 시야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총 가구 중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70%를 넘어 북한 입장에서는 지상작전을 수행하기에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는 현대판 요새나 마찬가지인데요. 잠실, 송파는 진짜 마음만
마음만 먹으면 스탈린그라드 빰칠 수준의 잠실그라드, 송파그라드로 즉시 요새화가 가능하고 만약에 아파트 옥상에 대공포라도 깔아놓으면 그 아파트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도시 아파트들은 유사시 전기, 수도 공급도 가능하고 병력 집결과 지휘부 역할,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이나 가까운 곳에 붙어있는데 일산 신도시 아파트들은 개발할 때 마치 요새화되어 있어 국방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즉 북한이나 중공군이 무력으로 밀어서 지상전을 벌인다면 공격자 입장에서 가성비가 최악인 것이 바로 아파트 그라드 시가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어차피 핵 쏘면 그만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현존하는 방어 물질 중에 핵 방어 능력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16킬로톤급 히로시마 그라운드 제로의 사진에서 콘크리트 건물들이 겉보기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옆에 건물들이 없는 것은 증발해서가 아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 건물들이 불에 전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자체의 존재도 모르고 대처법도 몰랐던 히로시마 나카사키에서도 많은 생존자가 발생했던 것은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 덕분이었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상황은 히로시마 때와 많이 다른데 상당수의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핵 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플라이드 리서치 어소시에이츠 인코퍼레이티드의 카이 밀리지가 발표한 모델링 더 이펙츠 오브 뉴클리어 웨폰스 인원 어반 세팅의 일부인데요. 뉴욕에서 10킬로톤급 핵폭발 발생 시 개활지에 비해 열복사 피해가 훨씬 작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활지 핵폭발 피해에 비해 실제 도심 핵폭발 시 열복사로 인한 직접적 인명 피해는 9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초기 방사선 효과도 앞 건물들이 막아줘 훨씬 감소함을 알 수 있죠. 결국에 MK82와 같은 500파운드급 포탄일지라도 타겟에 정확히 유도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정밀 유도 능력과 벙커버스터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벙커버스터 1대장이 바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현무5이죠. 사상 최악의 지진폭탄이라 평가받았던 영국 그랜드슬램도 정상 고도에서 투발 시 자유 낙하 속도가 마하 0.94밖에 안 되었는데요. 현무는 탄도미사일이면서 탄두 중량이 무려 9톤에 육박하는 물건으로 그랜드슬램을 훨씬 초월하는 성능을 지니면서 또 마하 10으로 적시선을 향해 돌진하기 때문에 60배 정도 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벙커버스터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벙커버스터에는 고강도 재료 및 관통 설계가 필요한데 탄두는 고밀도 강철 또는 텅스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초고속 관통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GPS, 레이저 또는 관성함법 시스템을 통한 타격 정확도를 갖춘 정밀 유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요구하죠. 그러나 북한의 제철 기술은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유엔 제재로 고급 원료 수입이 제한되며 자체 생산 능력도 부족합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하려면 탄두의 공력 확정 형상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CNC 가공 기술은 한국에 비해 상당히 열세이고 고속 관통 시 마찰로 인한 열을 견디려면 내열 코팅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첨단 세라믹 기술도 부재하죠. GPS나 레이저 유도 시스템은 고급 마이크로칩과 센서가 필수적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500파운드급 폭탄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북한의 주력인 152mm, 122mm 포탄들이 한국의 아파트 그라드를 뚫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오늘 KF-16 오발 사건을 통해 한국군의 문제점과 함께 그 속에서 드러난 나름의 희망 요소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단순히 덮어두려는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실수를 철저히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뒤따르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거두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뭐가 떨어졌다고요? 네, 똥별들이 떨어졌어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